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3강으로서 주택시장에서 여가가정과 주거분리를 묶어서 정리하시고 인근지역 성세현상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주택시장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정보 효율성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가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론에는 기본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누고 고소득층은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그것은 가정하기를 신규 주택이 새 거니까 서비스가 크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고 저소득층은 그게 작다 생각하니까 중고주택을 수요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가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이 있다 그러면 가령 새차 시장에서는 고소득층이 이제 중형, 대형 뭐 이렇게 할까요? 고급 세단이다. 신차 시장에서는 고소득층이 이걸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뭐 한 3년 지나면 이제 낡아지고 하니까 이거를 뽀개버리는 게 아니라 넘기겠죠. 쪽으로 넘깁니다. 중고차 시장에 팔아요. 그럼 그 중고차를 저소득층이 산다는 가정과 유사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신규 주택 고소득층 수요하고 재고주택 저소득층이 수요한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차가 있는데 차가 있죠. 차가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이거 택시인데 그러면 차 주인이 바뀌어요. 고소득층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바뀌어요. 이 차 주인이. 필터링 됐다. 이렇게 걸러졌어요. 차 주인이. 이런 현상이 여가가정이고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 바뀌어요. 주택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소득층은 좋은 집, 신규 주택. 저소득층은 재고주택을 수요한다는 가정하에 주거 이동 현상을 파악한 이론이다. 주거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필터링 다운, 이 다운은 이제 항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놓고 볼 때 아래쪽 소득계층으로 필터링 됐다. 주택의 주인이 저소득층으로 바뀌었다. 이게 하향여가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가주택,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이 저소득층이 구입해서 이전한다면 그것이 필터링 됐다. 이렇게. 아까 들어드린 사례처럼 새 차 사서 한 3년 타고 중고시장에 팔고 다시 새 차 시장으로 간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떤 지역으로요? 저소득층 인구가 막 유입합니다. 그렇죠? 혹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중고주택, 기존의 싼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나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기존에 살던 고소득층이 이제 노후화됐으니까 낙후되어 있으니 고소득층이 살던 노후화된 집을 떠나고 싶겠죠. 거래도 되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제 팔자 해서 고소득층은 떠나고 여기로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현상.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저가주택 수는 증가하겠죠. 고소득층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비용 불변 비용 상승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소득층이 떠나서 고가주택을 수요하겠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택시장 장기 분석과 같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데
장기적으로 증가하겠죠. 예, 공급이 증가하는데 비용 일정일 때와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와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비용이 일정할 때는 고가주택 수요량이 충분히 증가해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지만 비용이 상승할 때도 수량이 증가하지만 충분히 증가하지 못해서 조금밖에 증가하지 못해서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고가주택 수준은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은 앞선 거하고 똑같고 이거는 정말 참고적으로 과거 8회인가요? 한 차례 있어서 다뤄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 논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향여가입니다. 상향여가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기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다면 이번에는 주인이 이쪽으로 바뀐 거죠. 고소득층으로 필터링 된 거예요. 집주인이. 즉 개념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을 매입 계량해서 입주하는 현상이다. 이런 건데 이런 현상은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고소득층이 이런 집을 사서 들어와요? 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이게 자주 나와요. 소득 증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소득 증가.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집 살기 싫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소득 증가하냐 감소냐.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저가주택. 이런 거죠. 개념은 70년대 못 살다가 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사기 싫다 이거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새 집을 사야 되는데 저가주택 안 사고 새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새 집이 있어야 말이지 도시 내에서 외곽에 나가면 교통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득 증가해서 저가주택 살기 싫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분담금이 커서 분담금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죠. 몇 억 내야 돼요. 그럼 못 내잖아요. 못 내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소득층은 떠나고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상향여가 과정이 일어난다. 사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사실은 재개발 많이 했죠. 재개발 많이 해서 여기 이런 지역들에 살던 분들이 많이 외부로 떠났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새로운 뉴타운이 들어섰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향여가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여가 현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거예요. 주택의 순환 현상이 원활하다라고 한다면 신축 주택의 건설을 유발하여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런 사례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분당이라는 지역이 있고 옆에 판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분당 옆에 판교에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근데 분당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여기 새 집으로 들어가려고 고소득층들이. 근데 이게 안 팔려. 누군가가 여기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또 다른 소득계층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숫자 이게 막히면은요. 이거 유령도시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원활하다면 이거 신도시 만들자. 그러면 자 여기가 만약에 저소득층이라면 기존에 좀 안 좋은 집에서 살던 집에서 한 단계씩 이동하는 거잖아요. 좋은 집으로. 새 집을 딱 만들어 놓으면 새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쾌적하고 그 다음 순으로 좀 나은 집으로 이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슬럼화. 여기 이제 못 가니까 그대로 눌러 앉아서 재개발도 안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슬럼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정책은 이거였잖아요. 신도시. 주택 정책의 전제가 되어 왔었고. 그렇죠?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뉴타운까지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5회 때 한번 나왔는데 15회 이게 불량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라는 건데 저가주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일정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건 불량하고 좀 거리가 멀다. 불량주택은 좀 사용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뭐 음식 중에서도 불량품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거 사용하지 말자 이런 뜻이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불량주택은 혹은 이게 저가주택은 저가주택은 주택시장이 실패해서 생기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안정근 교수라는 분 책에 있는 걸 내니까 제가 이걸 또 그때 한번 나오고 말았지만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대패 삼겹살이고요.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1인분에 3,000원이다 하면은 3,000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벌집 삼겹살이다 뭐 이런 게 비싼가요? 하여튼 두꺼운 거 이거는 12,000원이다라고 하면 이건 비싸고 이건 싼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실패해서 이게 대패 삼겹살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실패 때문에 저가주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걸 수요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집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새 집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시장 실패라는 것은 여러분 그 4편에서 배우시겠지만 시장 실패의 개념은 자원 배분량이 본의 아니게 과소 과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소 생산 혹은 과대 생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소득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다. 역으로 나라가 소득이 줄어들면 저가주택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많이 사 먹게 되는 거고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새 집들이 많아지는 거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시장 실패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하향 여가도 주택시장에서 주택이라는 자원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건 상향 여가이지만 상향 여가에서도 소득계층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지금 여기 있죠. 불량주택은 주택시장이 실패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그 정도 지문 한 줄 때문에 15회 시험에서요.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주택 여가 현상, 여가 효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한다. 이건 금방 보신 거고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한다. 그렇죠?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 보이셨죠?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하향이 아니라 이거 헷갈리죠? 상향입니다. 그렇죠? 저가주택 기존의 저가주택을 재개발해서 고소득층이 글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려서 3번만 틀렸습니다. 자, 15회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또 나왔어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답이 되는 거죠.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의 문제. 이건 주택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론에서는 항상 주어진 제약 조건, 즉 소득 예산하에서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이론이 소비자 이론이에요. 기본 가정 이런 거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를 야기하고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가령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균형 임대료 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네, 임대료도 상승한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으로 간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하는 과정을 천이, 계승이라고도 한다. 천이 혹은 계승. 이건 바로 이어서 배우실 거예요.
자, 5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뭐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 지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3회 여가과정 틀린 것. 주택의 여가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소득 증가, 감소 이런 거 다 보셨었죠? 예.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 15회랑 똑같은 내용이죠. 주택의 상향여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다. 그럼 상향여가죠.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 수요 감소. 이거 또 나왔네. 저가주택 사기 싫다. 새집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저가주택이 살던 지역으로 고소득층이 들어오니까 상향여가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주택의 여가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질을 개선한다. 주거의 질을. 이것도 나온 문제. 그러니까 갈수록 과거에 뒤로 가서 보면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조금씩 바꿔서 내는 거예요. 문장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자, 이제 주거 분리를 보자면 여기가 서울시 지도인데 여기가 한강이고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여기가 송파구, 여기가 서초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긴 뭐 잘 사는 사람들만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엔 안 그랬었어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는 주거분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보면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기능에 다른 기능이 유입되는 현상이다. 확대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는 정도가 점점 축소되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계승은 그 결과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다른 유형의 토지 이용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이게 소나무 숲인데 소나무 숲에 침입이 들어옵니다. 아카시아 씨가 하나둘씩 날려 들어와요. 수십 년이 지났더니 소나무는 사라지고 아카시아만 존재하게 되더라. 계승. 이건 침입이고 이건 계승입니다. 어차피 침입, 천이 이런 게 생명공학 용어잖아요. 생태학적 용어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죠. 자, A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서는 주택 개량 비용이 여기 낡은 집이 있어요. 고쳐야 되겠죠? 2억이 드는데 가치 상승분이 1억이야. 그럼 이거 뭐하러 고칩니까? 떠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떠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소득층이 가령 떠난다 생각하면 떠나서 새 집 사러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유 나는 이 집 들어가 살아야지. 저소득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가 당한 거죠. 여가 된 거죠. 어떻게? 하향여가. 이 저소득층이 침입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죠. 나가고 너도 나가냐 나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다 나가면 수십 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죠. 반대의 경우에는 자 B 지역에는 이제 여기는 어떤 집이 있는데 여기 뭐 도시계획을 정부에서 계속하고 공공시설도 막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2억을 들여서 집을 고치면 주택가치가 3억이 상승한다 그러면 고칩니다. 이 집을 고치는데 여기 이제 저소득층 고소득층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근데 여기 살던 저소득층은 고칠 돈이 없으니까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이걸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떠나고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매입 계량을 하는 거죠. 강남이 그렇잖아요. 강남도 처음에는 강남 3구 중에 강남구 뭐 이런 데 일부 서초구 그러다 송파구까지 확산돼서 야 여기 들어가서 내가 고쳐가지고 하면 집값 많이 오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있던 사람들 나가고 저소득층 나가고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상향여가에 의한 침입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다 보면 이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거분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이걸 보시는 게 핵심이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 성세현상이라는 거는 마치 인근 지역도 어떤 지역도 사람의 나이처럼 흥망성쇠를 사이클을 갖고 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기, 이제 태어나서 막 크기 시작했어요. 개발되는 시기입니다. 지역에 새로운 기능이 형성되고 경쟁은 치열하겠죠. 상향여가가 일어나고 집값 성장기는 이제 상승률이 최고겠죠. 만약에 사람으로 따지면 키 상승률이 그냥 엄청 커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다. 앞으로 여기는 집가가 올라갈 거니까 하한선이겠죠.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성숙기에는 이제 여기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지역이 안정화됐습니다. 기능은 최고입니다. 여가 현상도 거의 없고요. 집가 수준 최고고 잘 가격이 안 변하니까 신뢰할 만한 수준이에요. 과거 사례 가격은. 쇠퇴기, 이제 늙어갑니다. 자, 노후화되는 시기고 그러면 하향여가가 시작되겠죠. 고소득층은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집가는 하락하고 집가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되는 거겠죠. 이게 쇠퇴기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 누워버렸어요. 천이기. 천이기는 하향여가가 가장 활발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쇠퇴기보다 더욱더 이동이 잦아서 이제 슬럼으로 가기 직전 단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시적 상승은 가능해요. 집가가. 그러나 다시 빠지겠죠. 개선이 없으면. 과거 사례 가격은 당연히 상한선이죠. 앞으로 빠질 거니까 추세가. 자, 이제 무덤으로 갔어요. 악화기 슬럼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제가 너무 심하고 애기부터 노년에서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악화기는 이제 슬럼화 단계다 이렇게 봐요. 지역 기능이 포기되는 단계다 이렇게. 자, 인근 지역 성세 현상에 관한 단일 문제는 유일해요. 12회 때 한 문제,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자, 타당하지 않은 것. 성장기에는 집가가 상승하고 새로 입주하는 자는 젊고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겠죠. 상향여가니까. 성장기에는 투기 현상 그래서 발생할 수 있고 성숙기에는 가격 기능이 정상이며 주육 주민의 사회 경제 수준도 최고로 높고 안정적이고 성숙기는 비교적 안정되며 성숙기는 새로운 신축 부동산 이런 거 없어요. 중고 부동산 거래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겠죠.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쇠퇴기에는 지역의 건물들이 점차 노후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건축은 불리하고 집가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거분리하고 여가가정을 묶어서 보면 주거분리란 정의 잘 해놨죠. 고소득층, 저소득층 분리되는 현상. 2번 주거분리는 소비자가 정해의무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자 여기 고소득층 살던 지역에 있는 저소득 그럼 여기가 강남구 송파구가 과거 그랬다 그랬죠. 여기는 별로였는데 여기까지 정해의무 효과를 받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 들어가서 고소득층이 들어가서 재개발하겠죠. 건축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여기는 이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량해봤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집값 안 올라요. 고소득층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가겠죠. 피합니다. 피해. 이거는 추구하고 얘는 피해요.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3번.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이 경우겠죠. 그다음에 상향여가 발생할 수 있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된 이 경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겠죠. 네, 같은 뜻이고 이것이 바로 4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2번과 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이거는 상향이 아니라 하향. 용어 정의를 잘못해놨네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5번이 하향여가를 상향여가로 해놨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경우겠죠. 고수익단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 자, 21회 주택의 여가가정 이론 주거분리 틀린 것. 1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긴주택이 하위소득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너무 쉽죠? 이게 하향 여가입니다. 1번부터 틀렸어요. 답입니다. 2번 주거분리 도시지역, 근린지역 다. 3번 주거분리에 대한 정의, 소득계층이 분화돼서 거주하는 현상. 침입과 천의로 입지 변화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보셨고, 공가 발생은 주택 여가가정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집이 비어서 이제 나가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자, 다음 주제는 효율적 시장입니다. 4절이에요.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이제 이게 가설이 검증이 되면 이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가설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론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정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정의 자체. 원래 이 이론이 주식시장 이론이니까 파마라는 사람이 주가가 정보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네. 이걸 보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고 주가가 변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림이고요. 어떤 뜻이냐면 정보가 발생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그게 가격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이러한 반응은 효율적 반응이 아니에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어 이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떠냐 그러면 너무 높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신속하지 않아서 안 됐고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서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것은 즉시 정확히 가격에 반영되어서 가는 겁니다. 점프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과잉 반응이에요. 과잉 반응 후 조정이 되는 양상이고 이건 너무 늦어요. 지연 반응이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고 얘는 신속하지 않아요. 효율적 시장 반응은 노란색처럼 부동산 가격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크게 모아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예요. 파마라는 사람이. 여기서 약성이라는 것은 약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 강성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약한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정보의 내용이에요.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과거의 정보까지만, 역사적은 지난 정보라는 뜻이죠.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다. 신속 정확해. 그럼 약하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모든 정보까지, 과거를 포함해서, 이거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강하긴 강한데 세미스트롱이에요. 준강성이다. 조금 덜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강한 애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는 근거는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인데 과거 정보, 약성, 과거 플러스 현재 공표되는 정보, 중강성. 이걸 포함해서 미공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검증해 보는 거예요. 각 주식시장이 나라마다 어떨까 검증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부터 한번 강론으로 차례로 들어가서 보기로 하면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도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 자체가 과거의 모든 정보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거 아무리 차트 분석 이렇게 해봤자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 과거 거 보고. 그러니까 잠시 후 기술적 분석은 이런 이제 차트 분석이 될 텐데 차트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약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이걸 보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 이상 얻을 수가 없다. 이러한 분석 때문에 당신이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이제 테크니컬 해가지고 테크니컬은 이런 분석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가령 지지선을 그어놓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쪽으로 뚫렸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니까 사지 말자. 그리고 여기 받쳐서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사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러나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신이 그렸던 모든 이런 모양이 지금 현재 가격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정보는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붙잡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기술적 분석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러한 차트 분석 등을 말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시장 가격은 이미 과거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므로 그 과거 정보를 이용해봤자 뭐 달리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얻어봤자 정상 이윤이거나 혹은 운일 따름이죠. 운. 이런 겁니다. 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는 물론 공표된 모든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공개되는 정보까지도 신속 정확하게 다 반영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당연히 안 되죠. 과거 다 포함되는데, 그렇죠? 근데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을 우리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봤자 초과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가령 삼성전자가 재무제표를 발표했어요.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순간 가격에 다 반영됐습니다.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붙들고 한 달 동안 분석해봤자 이 내용이 벌써 이미 가격에 반영했는데 기본적 분석해봤자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얘가 늦게 움직인다면 이게 만약에 두 달 후 120만 원, 지금은 100만 원인데 두 달 후 120만 원이 된다면 잽싸게 분석해서 야 지금 105만 원이니까 빨리 사자 해서 될 수가 있지만 효율적 시장은 이미 발표하자마자 다 반영되는 걸 아무리 분석하면 뭐합니까? 고생만 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근본을 조사한다 이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외모, 키 이런 걸 보면 기술적 분석이고 진정한 사람의 마음, 그죠? 예, 이런 걸 본다면 인간성 뭐 이런 걸 본다면 기본적 분석이다.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분석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기술적 분석이지만 기본적 분석은 수익성, 앞으로의 성장 전망, 이재용 씨, 그러니까 경영진의 능력 등 이런 거를 해서 본질적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0만 원이다 라고 알아냈다면 분석해서 근데 지금이 만약에 1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50만 원 앞으로 가겠네 시장이. 그러니까 사자. 이런 가치 분석이에요. 가치 투자입니다. 그런데 효율적 시장이라면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미 가격이 150만 원 돼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있어요. 시장 가격은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므로 이미 15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해봤자 초과에는 얻을 수 없고 시장 수익률, 정상 이윤 이런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잠겨 있어요. 내부자 정보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 대주주만 알고 있어요. 이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 한미약품이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주가가 7만 원, 한 3, 4만 원 하던 게 70만 원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내부자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어서 주식 거래를 하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황이 포착돼가지고 하여튼 신문지상에서 좀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성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예요. 한미약품 같은 사례는. 왜냐하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미 시장이 알아가지고 누가 알고 남한테 주고 지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알아서 벌써 70만 원이 돼 있어야 됐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죠? 예, 그겁니다. 내부자 정보까지도 가격에 이미 반영되는 시장.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제 보신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본시장에서 효율성과 투자 분석이 그럼 투자 분석 왜 하냐 이거죠. 다 안 맞는다며. 시장이 반영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서 분석 안 한다 이거잖아요. 분석 안 하면 사람들이 효율적 시장이 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늦게 반영되는 게 빨리 반영되고 정확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 시장이 되면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 맞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라는 역설적인 이론이죠. 예, 그런 거고요. 그런데 시장이 이거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아니에요. 비효율적 시장도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집단의 어떤 심리, 거품이나 집단적 심리 변덕 등에 의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버블이 끼죠. 이런 요소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요소도 있겠지만 비효율적 요소도 현실적으로는 내포되어서 거래가 되겠죠. 자,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개념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령 할당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만약에 부동산, 주식, 예금시장, 자본시장의 자금이 갈 수 있는 곳을 세 개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그 세 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성향에 따라 자금이 자본시장에 배분되는 상태. 이걸 할당이 효율적으로 됐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가령 여기가 은행이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예금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갑은 부동산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가고요. 을은 리스크 어버입니다. 위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식에 몰빵하고, 병은 리스크 어버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험을 너무 싫어해서 안전자산,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에 대한 성향에 따라 자금이 알아서 배분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정보 획득 비용과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초과이윤이 같아지는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어렵죠, 일단. 가령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 이 도시가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보, 그 정보를 1억에 획득했는데 그걸 통해서 가령 5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처럼 자기의 리스크를 고려하고 시황을 고려해서 자금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야, 은행에 있는 사람도 그래?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할당 효율적이지 않다면 자금이 위험 성향 시황에 따라서 정확히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장에 몰리게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이래요. 고위 관료 뭐 이런 거 청문회 보면 다 이런 거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어느 부동산 개발될 거 미리 알고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투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정 경쟁이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은 부동산만이 아니거든요. 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해서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이다가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자금이 몰려서 투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이 문제는 이제 정보 비용 혹은 정보 가치를 계산하라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2차례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개념을 보면 약성,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니까 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약성이나 중강성 시장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그 정보를 가지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반영 안 됐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 시장에 가서 사면 앞으로 올릴 거잖아요. 그죠? 정보 비용, 정보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 강성에서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령 그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택지가 1년 후 상업용지로 지정되면 50% 확률이 지정될 것이 확실하다면 1년 후 1,100만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50만이 된다. 요구 수익률 10%다. 그때 정보 비용 혹은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1,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자 현재 가치로는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현가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에요. 우리 사례에서는 1 플러스 0.1 1년이니까 1년 후죠. 그러니까 1승 분의 1. 그러니까 1.1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럼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 경우고 확실하지 않다면 550만 원이 되니까 1년 후에 현재 가치로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1.1로 나누면. 그러니까 확실하면 1,000만 원인데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반반이니까. 그러면 500만 원하고 여기 250만 원하고 더하면 750만 원이 현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 이런 확률 하에서 1,000만 원에 사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확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률 하에서 매도자가 500만 원에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750만 원에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얼마까지 주고 살 수 있을까? 그 차액이 250만 원이다 이 뜻입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정보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몇 개 보기로 합니다. 1번 11회 시장의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효율적 시장 이론. 공표된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어 하면 벌써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간단합니다. 13회 옳은 것. 자, 문장이 좀 길어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효율성. 지체 없이 반영된다.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 반영. 이건 말도 안 되죠.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죠. 네, 틀렸습니다. 1번이 맞는 거네요. 나머지 다 틀렸겠네. 나라마다 비슷할 리가 없죠. 효율성의 정도는. 네, 다 다르겠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면 선진국은 강성에 가깝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잘 늦게 반영될 거고 효율성의 정도가 다를 거고요. 자, 초과이익 얻기가 쉽다 그랬죠. 기술적 분석을 해봤자 초과이익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초과이익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 해봤자 초과이익 얻기가 어렵다. 다 틀렸고 1번만 맞는 거고요. 15회 어느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해 확 떨어져 버려요. 정보가 발생하자마자 확 반영됐죠. 효율적 시장입니다. 4번 어렵지 않죠? 15회 추가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예제에서 봤던 그런 문제와 같아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정보 현재 가치 얼마인가. 그렇죠? 그래서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되면 1년 후에 6천만 원이고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 할인율 20%, 개발 가능성 4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은 곱하기 1.2, 20%니까 그리고 1년 후죠. 그러니까 1승이니까 1.2분의 1.2로 나누면 돼요. 그럼 5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얘도 1.2분의 1, 1.2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겠죠. 확실하면 5천만 원이에요. 현재 가치로. 그럼 불확실하면 얼마일까라는 걸 구하면 되는 거죠. 불확실할 때는 지금 이 1년 후 6천만 원이 이건 1년 후입니다.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40%잖아요. 그리고 되지 않을 확률은 60%나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60%. 근데 이게 1년 후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1.2로 나눠야죠. 예. 그럼 6, 4, 24, 6, 4, 24. 2,400, 2,400 더하면 4,800. 4,800만 원을 1.2로 나누면 4천만 원. 그러니까 불확실한 현재에서는 4천만 원에 거래될 텐데 확실하면 5천만 원이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보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2회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 틀린 거. 1번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주식 생각하면 되죠. 주식. 예. 정보가 발생하면 가격이 움직이는 건 다 동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이 되는 거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여기 뭐 과거 정보 다 반영돼 있잖아요. 현재까지.
강성유일적 시장에서 누구든 어떤 정보로 추가인을 얻을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하면 틀렸어요. 할당효율, 정보 획득 비용과 투명성이 높아져서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 활용 초과 이윤이 같아진다면 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5번은 이제 효율성이 증가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25회 때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죠. 1년 후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정보 가치를 구해봐라. 자, 들어설 확률 40%예요. 자,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는 1년 후 들어선다면 8억 8천. 들어서지 않는다면 6억 6천.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 10%, 1년 후, 그러니까 1.1로 나누라는 뜻이죠. 그럼 8억이 되는 거고,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들어설 경우.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6억이 되는 거죠. 6억. 자, 확실하면 8억이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일까라고 하면, 불확실한 경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경우, 8억이 될 확률은 40%, 그죠? 더하기 6억 6천만 원 현재 가치로 만들었죠. 6억이 될 확률은 60%겠죠. 그럼 84, 32, 66, 36. 그러면 6.8억, 6억 8천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억 8천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8천인데 확실하다면 8억이 되니까 최대 얼마까지 이 정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빼면 1억 2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OX로 이제 1장을 마무리해보죠.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소수이므로, 소수는 불안정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은 매도자 시장, 매수자 시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교환, 자원 배분, 가격 창조, 수급 조절, 정보 제공, 그런 기능이 있다. 이건 뭐 맞는 거고요. 자, 주택 서비스에 대한 정의인데, 이질적인 재화다 해서 틀렸죠. 주택 서비스는 동질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고, 주택의 단기 공급은 저량, 재고주택, 장기 공급은 유량, 신규주택, 이겁니다. 주택 산업은 비용 증가 산업이므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장기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감소합니까? 네, 이건 틀렸고요. 상향 여가 현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흔히 발생한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그렇죠? 상향 현상.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바꿔주셔야 하고, 쇠퇴기는 어느 지역이 노후화되는 단계로 하향 여가가 가장 활발한 건 천이기예요. 쇠퇴기가 아니라.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추세나 경향, 현재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9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인 얻을 수 없다. 틀렸어요. 내부자 정보 이용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10번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를 잘 이용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건 안 되죠.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 활용 초과인이 같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래서 1장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입지 및 도시 공간구조 이론으로 가가지고 1절에 도시구조와 지대, 그래서 T-넷의 주로 이제 입찰지대 이론을 보시는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도시의 내부구조 이론을 보는 것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